생존! 반갑습니다. 최진기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이 봐주셔서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 어떤 주제를 잡아봤냐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라는 게 변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계 경제를 갖다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항상 역사를 얘기하는데, 저는 뭐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사라는 건 과거를 반추해서 미래의 토속을 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현재 세계 경제 위기에 혹시 이 상태로 가서 세계 경제가 가장 침체 국면으로 그냥 끝까지 가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적 사례는 어떤 나라가 있고, 자, 근데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말하는데요, 그건 좀 너무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이미 80년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큰 경제 규모를 가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리 다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이거든요. 이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오게 돼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잃어버린 10년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맨날 텔레비나 어디에서 맨날 잃어버린 10년 그러는데, 사실 우리 대중들은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왜 왔는지, 일본이 도대체 거품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큰 거품이었었는지, 그리고 그 거품이 몇 년이나 있었는지 뒤에 배우시겠지만요, 사실 일본 거품이요 3, 4년밖에 없었어요. 몇십 년 동안 형성된 거품이 아닙니다. 그 3, 4년 동안 형성된 거품이 20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지만 20년 가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세계 경제도 한번 볼 수 있고 전망도 하고 조망도 할 수 있겠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일본 버블이 꺼진 건 몇 년이다? 일본 버블이 여러분 몇 년에 꺼졌어요? 1990년에 꺼졌거든요. 그러면 이 1990년까지 일본이 버블이 다 형성되고 꺼지는 걸 갖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건데요,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 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1973년하고 79년에 세계 경제가 대위기를 겪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자 두 번에 거쳐서 뭐가 터진다고 그러죠? 오일 쇼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터져서 1배럴의 석유 가격이 이전까지는 50센트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배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배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한 도라무통이에요. 한 도라무통. 그래서 우리 도라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한 도라무통에 얼마 하던 것이 50센트 하던 것이 무려 얼마까지? 40불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80배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뭐로 만들어요? 석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원래 물가가 오른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물가가 오르는 게 수요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면요,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서로 물건들을 활발하게 사고 소비도 하고, 우리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민간 소득이 증가하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는 건 참 당연한 건데요,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무슨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석유로 물건을 다 만드는데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비용이 올라가는 무슨 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 비용 인플레이션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제 아주 금방 가는 거예요. 자,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올라갔는데 원래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지죠. 그래서 물가 상승 속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경기 침체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래요, 우리 뭐가 발생한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물결이 우리 한국 경제도요 79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한 거 딱 3번 있습니다. 한 번 언제겠습니까? 딱 3번. 하나, 이때 79년 오일 쇼크 맞을 때랑요, 두 번째 외환위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예요. 3번밖에 없거든요. 이때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경제가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도 세계 경제를 갖다 주무르는 거는 당연히 미국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GDP의 독보적인 존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되는데, 1980년에 미국이 아주 귀염둥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 귀염둥이 대통령이 바로 영화배우 출신인데,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오케이, 저랑도 아주 좀 친하진 않는데요. 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취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레이건오믹스죠.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플러스 이코노믹해서 레이건오믹스를 취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레이건오믹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우리 오일 쇼크가 터져서 물가가 왕창 올라가면 정부 입장에서 물가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제일 대표적인 정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뭐가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금리를 올립니다. 왜? 물가가 여러분 오른다는 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니까 그 돈을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뺏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돼요? 금리를 올려야지 사람들이 저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80년대 초반에요. 고금리 정책을 취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일본의 경제 위기랑 어떻게 되냐고 이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취했거든요. 몇 프로짜리라? 여러분 이 당시 미국이 고금리 얼마나 쳤을 것 같아요? 10%?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7%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금리죠. 우리 지금 한국은행 여러분 옆에 기준금리 2% 아닙니까? 이거 8배예요. 17%는 고금리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피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 미국이 고금리 정책 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미국 회사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미국 회사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당연히 나빠지죠. 왜?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이자를 얼마 줘야 돼요? 17% 이자를 줘야 됩니다. 아니 100원 투자해서 17원 벌기도 힘든데 100원 투자해서 17원 벌면 뭐예요? 17원을 딱 은행에다 꼬라박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미국 제조업이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여러분 싹 없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위기의 근원은요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메이드 인 USA 있나? 없잖아요. 그거거든요 출발점이. 우리 주변에 메이드 인 USA가 사라진 거. 여러분 우리 70년대 때 어른들 기억하십니다. 야 이거 미제야. 그럼 다 뻑같죠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 전 70년대 태어나질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미제야 그러면 죽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제야 없잖아요. 미제야가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럼 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게 바로 이때부터 이제 붕괴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요. 미국 제조업체가 확 어려워지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 소비해야 되는데 그 소비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상품이 아니라 수입을 하죠. 그럼 어느 나라 물건을 수입했겠습니까? 이때 제조업의 세계 최강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등장하죠. 바로 니폰, 일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 확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재밌습니다. 미국 입장 어때요? 여러분 미국 정부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좋아할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당연히 방어에 나서야겠죠. 그러면 미국이요 이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세계 패권 국가인데 환율 주권론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데요. 미국하고 유럽 G5 얘네들 재무장관이 모여갖고요 엄청난 일을 벌여봅니다. 1달러에 250엔 정도 했거든요. 1달러에 250엔 정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G5하고 미국에서 모여갖고요 호텔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야 비싸. 엔화 너무 비싸잖아. 엔화 너무 뭐해? 싸잖아. 달러가 너무 비싼걸 1달러에 반으로 낮추자. 그래서 120불로 반토막을 확 내버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이래. 자, 뭐가 되겠습니까? 120엔으로 반토막을 확 쳐버린 겁니다. 반토막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러 2,000원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1달러 한 1,4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합의하더니 야 1달러 700원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오케이? 1달러 얼마야? 700원이야. 자 700원이야 이래버린 거죠. 당황스럽죠. 자 이렇게 딱 만들자마자 여러분 제일 힘든 건 누가 되겠습니까? 거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야죠. 미국이 이걸 왜 했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업체, 미국 수입으로 들어오는 일본 제품들 싫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이 거죠. 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무슨 주도형 발전 전략?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이고요. 수출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방으로 뉴욕 플라자 합의를 딱 때려버리니까 일본 경제가 휘청한 거예요. 수출 중심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일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 정부는 가만 놔둬야 되나요? 아니죠. 간단하죠. 정부가 뭐 해줬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돈을 풀어줘야죠,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시중인데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뭘 해줘요? 돈을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정부가 돈 풀어주는 제일 쉬운 방법 뭐가 돼야 됐습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거죠. 일본의 기업이 힘드니까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야, 금리 낮춰줄게. 빌려간 이자 싸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적극적인 뭐가 이루어지나? 금융 완화 정책을 취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는 게 왜? 자기네가 원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저금리 정책을 치고요. 그 다음에 대출 확대 정책을 팡팡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가 수출이 안 되고 프라자이브로 깨져나가니까 돈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중 경기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죠? 그래서 일본 경기가 슬슬 살아나면서 이때부터 바로 버블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실물 경기는 일본 지금 기업은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죠. 왜? 수출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1980년대 대호황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러다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경제는 뭐예요? 하락했어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경제가 하락했을 때 사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국민들도 감내를 하고 갔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당장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팡팡 풀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없이 시중에 자금만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경기 회복 없이 시중에 자금만 넘쳐나는 것이 일본의 1980년대 후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본에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버블이 형성되는 거죠. 돈을 정부가 더 풀더라도 그것이 실물 경제로 가서 기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투기 시장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출발되는 1980년대 버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은 부동산하고 자식이 팡팡 뛰는데 이거 여러분 일본이 이때 당시에 이거 미리 봐보셨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갖다 다 합치면 그 가격이 얼마다? 저는 이 단위만 봐도 귀염둥이 단위예요. 이경이었어요. 이경. 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 경칠 소리죠. 그죠? 여러분 경이란 단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억도 큰 돈인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경도 아니라 2경이에요. 그래서 이 2경이라는 돈이 어떤 거냐면은 이때 여러분 똑같은 논쟁이 나오는데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4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4번 산다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랑 똑같던 게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 이런 그 아주 아마추어 같은 설명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걸 정당화했죠.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나라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4번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케이 일본 주가가 38,000원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주가 얼마죠? 니케이 지수가 자 여러분 얼마다? 8,000이에요. 8,0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8,000 하다 8,000이 됐다는 거는 우리로 치면 우리가 주가가 얼마 갔었습니까? 2,000까지 갔었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40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5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그러면 주가가 400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노릇이죠.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일본의 이 당시 거품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거품이 몇십 년 동안 형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나중에 잃어버린 기간은 더 길죠. 왜? 잃어버린 10년을 갖다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벗어났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이거든요. 2003년, 1990년에 맞고 2003년에 회복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회복 못했죠. 거의 잃어버린 20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건 앞에 버블 3, 4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걸 가느냐. 희망이 우리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보세요. 땅 사세요. 일본에서도 맨날 현수막 붙어 있던 거예요. 우리 돈 빌려드립니다. 우리도 왜 가다 보면 벽지에 붙어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한 평에 400만 원. 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거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등기료까지 빌려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이 여러분 엄청나게 버블이 되면서요. 무차별적으로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 텐데 고해 해바라기. 일본 애들이 고하고 밀레 그림 좋아하거든요. 일본 친구들 특히 밀레 그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 가보면 왜 밀레 만종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 때부터 하는 건데 이런 밀레 그림이라든가 록펠러 센터, 컬럼비아 영화사 사면서 일본이 이때 나온 게 뭐였어요? 일본이 세계를 뒤엎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은 진짜 처참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동경 도심 아파트가 20억엔 여러분 아파트가 200억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파트가 얼마? 200억을 했어요. 200억을. 아파트 한 채가 200억! 오케이?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200억이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거품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더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억짜리가 1억 엔으로 떨어집니다. 10억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부동산가 87.2%로 폭락합니다. 한국 경제가 그런 데가 아니라 일본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경제를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희망의 경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냉철해지고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된다. 일본에서 배워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우리가 다음부터 가보자는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걸 딱 보시면요. 우리 주식 많이 보시는데 이 주가 그래프 보면요. 눈물이 나죠.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쭉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89년, 90년입니다. 이때가 일본 버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가보세요. 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일본 버블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자, 86년. 85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욕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뉴욕 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여러분 침체되는데 일본이 돈을 풀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물 경기의 회복은 없이 일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피면서 대출 완화 정책을 피면서 돈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유동성 장세로 버블 장세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렇게 간 겁니다. 올라갈 때도 작살이죠. 얼마? 13,000에서 얼마까지? 38,000까지. 3배가 탕탕탕 간 거야.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리고는 아이고 슬퍼요. 이것이죠. 이게 일본 주가입니다. 하모에 맞은 거죠. 이게 잃어버린 10년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하는데 사실 일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식해본 사람 알겠지만 여기서 잡아서 이거 와보세요. 이거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슬픈 사연이죠. 이게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4배예요. 4배. 종합주가지수 2000에서 400 간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 지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지가인데요. 마찬가지죠. 굉장히 쉽죠. 이것도 급등은 이렇게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떨어지는 건 더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이게 항상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만에 버블이 형성되고 꺼지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쫙 꺼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버블의 현상. 지가도 그랬죠?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엔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최근에 막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뭐에 목쓰겠냐면은 100엔에 1000원. 이런 식의 계산이 됐거든요. 일본 돈 우리 돈 10배다. 이런 의식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1달러는 얼마? 100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기준이 1달러는 100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250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환율도 박살난다. 이게 그 이후에는 여러분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블이 이제 어떻게 붕괴되느냐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데 버블이 이제 쭉 갔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일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동경의 회사원들이 출근하는데 평균 출근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2시간 11분 나왔어요. 평균 출근 시간이. 동교의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갔습니다. 오케이? 출근을 해요. 일본은 여러분 우리보다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되죠. 일본 애들이 아파트가 여러분 그거는요 일본 사람이라고 작은 아파트 좋아하지 않아요. 뭐 우리는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여러분 세상에 그런 민족 없습니다. 아니 조그만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가 한번 일본 사람 다 물어보세요. 너 큰 아파트 살래? 조그만 아파트 살래? 그럼 저는 원래부터 뭐 미니멀리즘이에요. 저는 작은 걸 꾸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200억 하는데 어떻게 큰 아파트에 살아요. 다 조그만 아파트로 기어 들어가는 거고 8평, 11평 거기 수납 공간 막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에서 물가 제일 비싼 나라 어디였습니까? 일본 아닙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일본 딱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수 한 병 딱 봤는데 600엔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6,000원인가요? 아니 물 갖다가 이내를 펴는데 이 새끼들이 물 한 모금 6,000원을 받다니 이게 정말 이 천인 공노할 놈들이다. 그래서 택시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가고 택시는 못 타보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초밥 한 쪼가리에 2,000원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얘기죠. 뭐 이거 가서 일본 가서 초밥만 이렇게 구경하다 왔어요. 근데 그게 이 말로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초살인적인 물가죠. 여러분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일본 정부도 이게 항상 민간과 시장과 정부가 이 가치 유통, 의사소통을 하면서 경제는 변해나가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아주 쉽게요. 이제 제가 금리만 말씀드리는데 금리를 이제 일본 정부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급격히 89년에서부터 금리를 갖다 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자 2.5%에서 6.0%까지 금리를 쫙 올라갑니다. 자, 금리가 쫙 올라가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버블이 붕괴되는 첫 신호,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주가가 높지 않습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저금리 때문에 주가가 높아요. 대한민국 지금 주가도요. 금리가 올라가면 못 버틸걸요. 제 생각에. 똑같은 겁니다.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 총액 구체하듯이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출 금지 조치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부터 무너지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항상 여러분 금융위기는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제체제가 위기가 왔는데 금융위기다. 여러분 금융위기란 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금융위기는 세계대공황도 1929년 세계대공황도 금융위기부터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실물위기로 나가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신호거든요. 위기의 신호.
금융위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물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도 꺼질 때 제일 먼저 터진 건 어디였다? 금융기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은행 17개, 신용기관. 그래서 맨날 그때 이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일본에 양복 입고 멋있는 사람들이 일본 좀 우리랑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딱 도열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저는 감동받았던 게 어떤 일본 기업들이 그때 할 때 전부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대기업 총수부터 나와갖고 신용기관에서 고객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동시에 무릎을 탁 인사하면서 눈에서 확 눈물 흘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터졌던 거죠. 금융기관에 나와서 매스컴 나와서 전부 다 하던 시절. 근데 이제 뒤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돈을 쏟아붓습니다. 경제를 갖다 사실기 위해서 버블이 꺼졌으니까. 그래서 1,000조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못 살려내는 거죠. 왜? 한번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요. 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국은 이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최근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 질환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 뭐가 되게 되겠어요? 잃어버린 10년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맨 처음에 초기 환경은 이제 좋은 거예요. 초기 환경은. 일본은 뭐 했었냐면 미국이 경기가 침체됐다고 그랬죠. 고금리 정책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일본이 수출이 잘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 제조업이 세계를 다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소니 카세트거든요. 오케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침체에 따른 경기 호황이 여러분 발생합니다. 198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뭐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 경제 막 잘 나갈 때. 그죠? 우리 어디 갔으면? 맨날 우리 어렸을 때 듣던 얘기.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에서 무슨 산업 한다고 그랬어요? IT 산업. 이건 이전 경제와 달라. 무슨 경제? 신경제. 더 이상 불황은 없을 거야. IT 기술에 따른 신경제가 여러분 90년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초기 환경에는 아주 경기가 좋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위기 신호, 시그널이 터집니다. 일본은 엔고에 갖다가 여러분 현상을 갖다 방치하게 되는 바로 플라자 합의가 터지고요.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IT 버블이 붕괴되죠. 이태원에. 그 다음에 9.11 테러가 터지면서 그때 주가 박살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터진 겁니다. 그럼 이제 위기가 발생했으나 이 위기에 대해서 극복을 하죠. 근데 극복 정책은 여러분 여기 제가 똑같이 써놨어요. 일부러 글씨를. 왜? 똑같습니다. 경제 위기를 회복했던 방법은 저금리와 금융 완화, 저금리와 금융 완화, 부동산 대출 완화. 이걸로 여러분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위기를 갖다 극복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버블이 이제 붕괴됩니다. 이게 똑같이 붕괴되는 건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서브프라임 모기 질환이 터지게 되는 근본적인 건 그 바짝 시기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왜? 그때 뭐가 올랐었죠?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그래서 곡물 가격하고 얼마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한 2, 3년 전, 한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터지기 전에 뭐 했었어요, 우리? 막 뭐 브라질에서 에탄올을 해갖고 뭐 에탄올을 하는 바람에 뭐 곡물 가격이 뭐 올라가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다시 오일이 뭐 150불이 가는, 1달러 150불 가는 거 기억나시죠? 1달러 150불 가고 곡물 가격이 활로 올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이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때 무슨 금리 정책 쓸 수밖에 없습니까? 고금리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딱 쓰는 순간, 대출 규제하는 순간 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 위기가 터지고 극복 대책도 똑같죠. 요번에 극복 대책도 적극적인 저금리 정책, 그리고 돈 푸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갖고 지금 미친 듯이 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풀어보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미국이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배운 점은 뭐냐면은 다른 거 배운 게 아니라 일본은, 자 앞에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돈을요 찌질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진짜요. 미국 애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통화도 해봤어요.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통화 안 했어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찌질하게 풀었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 이거 100조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한 방에.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돈을 푸는 게 천문학적으로 풀잖아요. 요번에 푼 게 기본적으로 7천억 달러 풀잖아요. 7천억 달러 얼마입니까? 7조, 70조, 700조 아니에요? 한 방에 700조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일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버블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사실 버블이라는 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버블은 꺼지기 전에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름이 버블이에요? 버블. 왜 버블일까요? 버블이라는 거 웃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저 웃은 사람 아닙니다. 버블이라는 거는 왜 버블이냐면은 우리 비누 거품 보면 그거 보고 나온 거거든요. 이 부풀어 오를 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터져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터지고 나서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생활해가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나라는 어땠느냐는 거죠. 우리도 주가가 2000 갈 때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2000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3천, 4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800 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주가가 2천일 때가 왜 버블이었는가?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적 상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제는 상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 단체에서 강연할 때 제목이 경제는 상식이다 했어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 위기 보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하면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의 거품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지. 한국 경제 우리 작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품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강남 부동산 가격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2천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당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표가 뭔지 그거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어떤 상태를 거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틀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힘들 한번 길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실물 시장도 공부해보고 뭐 채권 시장 이렇게 경제 분야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일단 그거까지 정리한 다음에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제학적 관점들 요거 여러분 소개시키면서 계속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